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성공원리라는 거를 몇 번 들은 분들도 계시는데 6학년 이상, 7학년, 8학년, 9학년, 한 10학년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건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계속 다루되 오늘만큼은 다른 내용은 거의 없고 자기계발, 성공원리, 전략 이런 부분만 집중해서 지난 시간에 그 이전에 이렇게 다루다가 조금씩 이렇게 끊어지니까 회원님들이 좋은 의도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아이 그 내용을 제대로 한번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알겠습니다. 한 2번 정도 해야 될 겁니다. 키아오 필리핀에서는 뭐 영웅이라면서요. 우리 회사가 공식 스폰서로 계약했다. 그럼으로써 이제 포스트라든가 경기장이나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 대단한 분 같아요. 8체급수권 했다고요? 야, 세계 프로복싱 사상 최초래네요. 대단하네요. 2025년 2월 21일 줌 웨비나 강사 나기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왕초보를 위한 성공원리 특강 퓨처 셀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거만 딱 보여드리고 지금 이후로는 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총괄 대표로 소영수 대표님이 선임됐죠. 인터넷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영수 대표님께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금 불편했던 거라든가 빨리 처리 안 됐던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메테프 그룹이 그리고 메타페이스 플랫폼이 올해는 비전이 밝아요. 비즈니스에게는 생략을 하고 다음 또 시간에 또 저 말고 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특히 오전 시간에 10시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회사와 관련돼서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만큼은 오랫동안 해왔던 리더십 자기계발 이 분야에 관한 이야기 그동안 조금씩 했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써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박수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앞으로 한국의 대표로서 소영수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 책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퓨처 셀프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나온 거고 이전에 나왔을 때 그림이에요. 이쪽 부분은 이전 그림. 이쪽은 예전에 나온 거고 이번에는 이게 개정판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같은 책입니다. 한글로 퓨처 셀프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라고. 이거 최신 나온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좀 추가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참고로 저희 지사에서는 이 책을 필독서로 누구나 다 보도록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저자가 벤저민 하디라는 심리학 박사죠. 나는 퓨처 셀프를 집필한 이후 훨씬 더 원대하고 불가능한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하고 발전했다. 그렇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전념과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결과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맛보았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단 현재나 과거의 내가 아닌 퓨처 셀프에 전념해야만 가능하다. 퓨처 셀프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독자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여기 퓨처 셀프는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미래의 나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미래의 나. 중요한 것은 현재나 과거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에 전념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벤저민 하디라는 작가가 쓴 국내 번역된 책들인데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그리고 10배 마인드셋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어본 독자들이 뭐 올려놓은 건데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한 50번 읽었더니 많이 깨달았다. 책을 읽고 나서 여기에 나온 대로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게 됐다. 지금까지 총 3통을 편지를 썼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뛰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퓨처셀프는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신영준 박사라는 분이 자 여기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팔로우도 엄청 많대요. 제가 요거를 유튜브를 이렇게 링크를 했는데 누르면 쫙 들어가죠. 이렇게 유튜브가 들어가지죠. 유튜브 여기 보니까 팔로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팔로워를 보니까 190만, 198만. 야, 2만 명만 더하면 200만 되네요. 책을 다 거의 4시간인가 5시간에 엄청난 분량으로 그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보시라고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주소도 여러분 그냥 이거 치면 나와요. 퓨처 셀프 인생 특강 신영준 이렇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쭉 보세요. 영상이 잘 만들어졌어요. 자, 이 책에 대한 추천 보니까 유명한 분이죠. 앤서니 라빈스라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많이 보급됐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무한능력, 그리고 경제에 관한 책도 돈, 머니 이런 책과 돈의 법칙 이런 책 국내 번역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뭐 전설에 속하죠. 전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의 자신을 아는 것은 강력하고 목적 있는 삶의 열쇠다. 책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추천사에 뭐 이렇게 해놓고 자, 어떤 분은 미래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지금 대담하게 살아라. 원하는 성공을 거두는 방법에 대한 하대의 통찰력은 단순하지만 심오하다. 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 제가 이 책의 일부를 캡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나중에라도 맨 처음에 추천사에 있는 글을 자 추천사에 보니까 이 책을 왜 읽게 됐는가 추천하신 신영준 박사 추천사가 이래요. 어떤 독서 후기를 보고 이 책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퓨처 셀프인데 70세 어르신께서 아내와 사별한 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퓨처 셀프를 읽고 난 후에 모든 게 바뀌었고 목적 의식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는 내용의 독서기를 보고 나서 호기심을 느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더 붙어서 이분이 70세 어르신이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것이라고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책을 자기 조카에게 어떻게든 읽게 하겠다는 다짐이 어디서 이거를 이제 감동받은 거죠. 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이 책을 읽었다. 이 내용도 요 추천사에 있는 건데 한 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예요? 이정우 선수. 2024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을 했죠.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했는데 우리 메이저리그 하면은 뭐 박찬호 선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메이저리그에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영어 공부 좀 하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해외 나가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성공한 운동선수들이 전부 하는 말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을 꼽으라고 하면 가장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언어 공부가 중요하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어를 배우고 가장 대표적인 언어죠. 영어. 영어를 배우고 메이저리그 같은 데 왔으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글인데 여러분들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은 유명한 분이죠. 개인적으로 저희 지사 이름을 아마존 지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아마존 실제 아마존 인터넷 IT 세계 최대 기업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오마주죠. 제가 이름 그렇게 친 것은. 근데 이분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 아마존을 만들 때 이야기예요. 아마존을 만들 때 잘 나가는 헤지펀드의 부사장까지 젊은 나이에 30대에 엄청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얘기는 뭐 제가 다음에 하고 인터넷을 알게 돼요. 근데 인터넷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걸 알았고 인터넷 사업의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자신의 미래를 본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봤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때 부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현재 뭐 잘 나가는 억만장자가 된 건데 이걸 버리고 모험을 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에 창업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그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인터넷 사업 한다니까 이분이 인터넷 사업 한다니까 주변에서 다 너 미쳤냐? 그 회사 회장님이 그러죠. 너같이 똑똑한 아주 성공한 사람이 그거 알 수도 없는 뭐 그리고 인터넷을 가지고 뭐 책을 판다고 책은 서점에서 그냥 파는 거지 무슨 인터넷에 책을 팔아? 너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였죠. 다 반대였어요.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나이가 70, 80이 되었을 때 이거 안 하면 즉 인터넷 이 사업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후회.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되든 안 되든 해봤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부인이 그러면 안 되죠. 후회하지 않도록 일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마존을 창업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분은 후회 최소화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때 아마존 만들 때 그렇게 생각한 거 과연 내가 죽기 전에 그 결정을 후회할 건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을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후회 최소화 법칙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 이거 안 했어.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 가서 아니면 내가 나중에 죽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안 하려면 이걸 한 번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제프 베이조스는 CEO로 아마존 CEO로 활동하고 있을 때 직원들에게 어떤 상품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래 보도 자료를 작성하라고 한답니다. 미래 보도 자료. 이게 뭐냐면 이 미래 보도 자료라는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미래 보도 자료는요. 아마존 직원들이 미래 고객의 관점에서 현재가 아니고 언제 미래의 고객 관점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럼 뭐 이런 얘기예요. 조금 부연 설명하면 지금이 아니라 한 5년 후에 고객이 보면 이게 어떻겠냐.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걸 뭘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일을 할 때 한 발 앞서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을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면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존이 세계 최대 기업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죠.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연설도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그 연설에 나오죠. 죽음을 기억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그 유명한 거죠. 그래서 많은 리더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회 최소화 법칙. 지금 뭔가를 안 했을 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미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우리나라 사람 다 알죠. 박지성 선수가 그때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강연하면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유럽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저요 다 손든답니다. 그때 두 번째 질문한답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지금 영어 공부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대부분 손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퓨처 셀프가 떠올랐다. 이 지금 추천사 쓰신 분이 이랬어요. 제가 요걸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미래 아이들이 축구 공 차는 것만 생각했지 과연 진짜 유럽에 간다고 생각하면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못한 거죠. 퓨처 셀프, 미래의 나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부언해 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독일 진출이 확정되자마자 손웅정 감독은 바로 독일어 수업을 해줄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한다. 이런 중요성을 아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지만 제가 오늘 한 번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책에 나오는 거 그냥 카피해 놓은 거지만 그래도 해드릴게요. 2015년 10월 4일 저녁에 17살 먹은 지미 도널드스는 우리나라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역사시험 공부는 안 하고 4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원래 3년 전부터 유튜브를 만들긴 했지만 취미로. 근데 이번 촬영은 조금 달라. 예전에 찍은 영상들은 주로 대부분 게임, 해설 이런 거나 유명 유튜버들의 생활이나 돈벌이 이런 걸 찍었는데 이번 영상은 대상이 달라서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구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은 6개월 후에 미래의 나에게 이야기하는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12개월 후에 퓨처 셀프, 미래의 나에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영상은 5년 후에 미래의 나에게 말하는 거고요. 또 네 번째 영상은 10년 후에 미래의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상 길이는 다 2분짜리였고 그냥 혼자 찍었으니까 뭐 장면이 그렇게 뭐 짜릿한 그런 장면도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미래의 나에게 그냥 뭐라고 하냐면 미래의 나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상 찍자마자 그냥 평소에는 올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찍었냐면 2015년 10월 4일 날 기점으로 영상을 각각 유튜브에 6개월 후에 열리도록 12개월 후에 오픈되도록 5년 후에 10년 후에 공개되도록 예약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후에 자기가 올린 영상을 한번 봤고요. 자, 그때 내용인데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빨리 읽어 지나갈게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에 내 채널 구독자는 8,000명이고 180만 건 정도 조회수가 있는데 이제 6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보는 수치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6개월 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때도 나는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면 좋겠고 구독자가 한 15,000명 되면 이게 내가 원하는 미래 모습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으면 창피할 것 같다. 지금 나는 유튜브를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미래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6개월 안에 내 채널 구독자가 2만 명 정도 말도 되지 않게 많아지면 얼마나 근사할까? 뭐 이런 식으로 2분짜리 영상을 찍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목표가 달성됐다는 거죠. 그냥 영상을 2분짜리 찍어서 자동으로 6개월이 되면 이렇게 오픈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월 후의 내용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구독자는 20만 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브랜드를 하나 지으려고 미스터 비스트란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12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뭘 했는데 이제 여기 내용들을 압축해 볼게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찍어요. 흥미로운 묘기나 우스꽝스러운 재주를 보여주는 자신만의 스타일 이런 걸 많이 찍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죠. 플라스틱 버터칼만 갖고 뭐 이 피크닉 테이블을 막 자르는데 이게 칼을 몇 개라 썼냐면 수천 개 칼을 싸갖고 뭐 이렇게 하고 특이한 걸 찍는 거죠. 뭐 이거 친구가 식품 포장 랩을 100개 사용해갖고 자기를 둘둘둘 많은 거를 올려갖고 뭐 200만 건 조회가 되고 뭐 별걸 찍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찍어서 6개월, 12개월 그리고 5년, 10년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요분이 미스터 비스트. 지금 요거 제가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2022년 7월에 보니까 구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해서 개인 유튜버로서는 세계 두 번째 기록이더라고요. 2024년 2억 6,700만 명이 돼서 세계 2위가 되고 그리고 2024년 7월 10일에 유튜브 역사상 3억 명을 최초로 돌파한 대기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계기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냥 미래에 내가 어쨌으면 좋겠다 영상 찍은 거예요. 6개월, 12개월, 그리고 5년, 그리고 10년짜리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놀라운. 자,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일까? 아니면 뭔 원리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죠. 유튜브 한번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봤어요. 회원이 몇 명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몇 명이나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3억 6,500만 연간 그 수익이요. 조단위 가까운 막 그런 게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된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에 전념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목표라는 필터를 거치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만 볼 수 있다. 관심을 갖는 것만 볼 수 있다. 집중하는
대상이 확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미래에 내가 어떨 거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면 미래에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나는 이렇게 이런 걸 하겠다. 원한다. 이런 걸 정해요. 미리 정하면 놀랍게 거기에 집중돼 버린다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거기에 몰두된다는 거죠. 30년 이상 이런 거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미래의 목표를 잡아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현재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저희 지사에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세요. 평균 연령을 쟀더니 평균이 70이 넘더라고요. 그때 쟀던 사람들 합성해 75, 그러니까 7학년 5반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더니 미래에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은 나이가 100살일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방향을 잡으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현재가 엄청나게 바뀌었죠. 이런 책도 읽고 지금 저희 영어 공부하는 분들도 있죠. 왜? 해외 나가서 뭐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정하니까.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하죠. 외부에 수백만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지만 모두 내 경험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경험하게 되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산만해가지고 혼란이 일어날 텐데, 내가 6개월 후에 나는 뭘 할 거야, 나는 6개월 후에 뭘 하고 있을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버리면 놀랍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요 얘기는 쭉쭉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셔도 그냥 소리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는 일에 도전하라. 한번 해보라는 거죠. 믿져야 본전이잖아. 저는 종이하고 펜이 있으면 인생에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고 있는데,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지금 내 생각과 행동이 내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어떤 특정한 미래에 전념한다면 왜 그런 미래를 꿈꾸는가? 만약 다른 미래를 선택하면 어떨까?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에 전념하면 어떨까? 원하는 미래에 100% 전념하고 최종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라. 이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이, 훌륭한 멘토들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 오늘 야 나기론 좋아, 네 얘기 듣고 한번 해볼게 해서 이것만 있으면 돼.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돼요. 그냥 써봐요. 어떤 분들에게 이거를 그냥 재미로 하세요. 재미로. 그렇게 하면요 놀라운 일이,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노력과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을 거고요. 꿈을 향해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작년 5월 달쯤인가 종이에다 뭘 하나 썼어요. 종이에다. 그 이후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간을 재보니까 1년이라고 제가 12개월 잡았는데 조금 빨리 이루어졌더라고요. 한 2달인가 3달 앞당긴 거죠. 5월 달이 만기인데 12개월인데 지금 아직 2월이잖아요. 모든 걸 여러분이 딱 그렇게 결정해 놔 보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행동이 바뀔 수가 있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맞다. 미래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맞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맞다. 장애물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 전념한다면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은 당신이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제가 여기다 사설을 하나 붙여볼게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메타페스티스트 그룹에 오너가 있죠. 개발자이고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월드 지사장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필리핀에는 월드 지사장이 2분이 있대요. 3번째 월드 지사장이. 작년에 유튜브 동영상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있는 걸 거의 한 2년 가까이 찍은 것들을 거의 다 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 영상 보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아, 이분은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가지고 거기에 미래의 나를 현실 세계에 실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10년 사이에는 이만한 플랫폼을 만나기 힘들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10년 후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리고 왜 일을 하느냐? 돈 몇 푼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글로벌로 지금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도 있긴 하죠. 삼성. 그렇지만
제가 언젠가 비교했지만 아마존하고 삼성의 이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그렇죠. 너무 차이 나죠. 앞으로는 어디가 시장이냐면요. 시장이 열리는 시장이 뭐냐면 메타버스라니까요. 메타버스. 강한철 회장님이 본 세계가 뭐냐면 메타버스를 봤죠. 거기다가 뭐를 봤어요? 메타버스 안에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했는데 P2E를 봤죠. 그냥 게임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게임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런 게임, P2E 게임. 이걸 봤. 이 게임이 그냥 일반적인 게임도 많지만 상당히 자극적인 게임이죠. 성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갬블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갬블 게임을 본 거죠. 그걸 해왔으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되는 거죠. 이 시장을 봤죠. 거기에다가 NFT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구나 이걸 본 거죠. 어느 회사 하나가 이걸로 대박 내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엑시 인피니티. 이걸 보았죠. 야, 저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미 미래에 나아가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도도히 흘러가는 이 흐름에서 선점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선점을 한 거죠, 선점. 세상은 말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1등만 기억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전화기가 있어, 전화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그럼 누구예요? 다 이구동성으로 누구라고 얘기할 텐데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알아요. 전화기 누가 발명했니? 그러면 저요 다 맞춥니다. 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벨 소리 난다면 벨 그래서 이름 따가지고 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벨 말고도 전화기를 발명했던 사람이 달리기에서 차이 났어. 달리기 특허 등록하는데 막 뛰어갔는데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딱 신청했던 사람 누구예요? 벨이에요. 나머지는 2등, 3등, 4등, 5등, 6등, 10등 막 이랬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기억도 못해요. 있는지 없는지. 전화기 발명한 두 번째 사람, 특허 등록 왔던 사람 누구예요?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회원님들도 모르잖아. 세상은 넘버원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점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미래를 미리 봐야 되고요. 미래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았어요. 강한철 회장님이 하는 많은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 꿈의 크기를 한정짓지 마라. 생각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라. 무한히 할 수 있는 세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얘기할 때 천조원 플랫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조원 플랫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 미래에 어디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그건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된다니까요. 몰두해서 지금은 필리핀을 완전히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육해공 막 이런 거 다 공략하죠. 지금 온라인대로 공략을 하고 오프라인대로 공략하죠. 오프라인을 뭐 합니까? 필리핀 전역에다가 저는 게임룸, 우리말로는 그냥 가맹점 이렇게 쓰기로 했죠. 게임장이에요, 게임장. 600개 만듭니다. 그럼 600개만 만들고 끝나지 않습니다. 천조원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미래에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나는 이런 집에 살 거다. 나는 이걸 이루겠다. 이런 것들을 정해버리면요. 거기에 탁 꽂혀버려요. 필이 꽂히면 우리의 시스템이 그쪽으로 가도록 다른 거는 다 무시해버려요. 이 책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다음에 해드릴 이 프랭클 박사는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지방정부의 속기자로 일하면서 사회복지부처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고 그때 심리학에 심취해가지고 그때 유명한 당대 최고의 심리학자 지금은 또 프로이트죠. 서신도 주고받고 프로이트한테 논문을 보내줬더니 이거 대단하네 해가지고 국제정신분석학회지에 실립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또 유명한 심리학자 또 한 분 있어요. 쌍벽을 이루는 심리학자죠. 알프레도 아들러 심리학자. 이분 사상에 이끌려서 이 두 분의 사상들을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전부가 개인 발전의 핵심이 그 사람의 과거에 맞추고 있는데 이 프랭클은 가만히 보니까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론을 발전시켜서 의미치료라는 이런 장르를 하나 만들죠. 그런데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무려 센터도 운영하고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미래에 의미를 두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 그렇게 했더니 10대를 위해 가지고 그런 상담을 해봤더니
자살률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분야에 최고 권위 있는 분이 되셨죠. 그래서 이분은 이 분야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를 졸업하고 나서 여성 환자들을 수용한 정신병원의 책임의사로 일하면서 정신과 이런 일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자살 충동을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는데 탁월한 공로가 있는 분이세요. 이 분야에 업적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은 이런 거를 환자를 치료하면서 쓴 의사와 정신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거는 이런 제목입니다. 어쨌든 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 원고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틸리라는 여성하고 결혼도 하고요. 1942년도에. 자,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치가 체포를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강제 수용소에 보냈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의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도록 하는 일을 해요. 본인이 배운 거 미래의 의미를 두면 삶에 어떤 희망을 갖게 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인하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요. 둘이. 어머니도 끌려가 65세. 그런데 어머니는 끌려갔는데 가스실에서 살해당하고요. 힐리 자기 부인은 다른 수용소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흩어져 버렸죠. 수용소 안에서. 더 문제는 이 프랭클이 숨기고 있었는데 원고를. 근데 이거를 나치가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숨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발각돼 갖고 뺏겨버렸어요. 그럼 마음을 굳힙니다. 나는 이 원고 뺏겼잖아. 내가 꼭 수용소에서 나가서 이 책을 출판해야 돼. 왜? 평생 연구한 거잖아요. 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가서 다시 써가지고 출판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분이 45년도에 장티푸스도 걸렸고요.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희망이 없어서 막 죽어나가는데 이분은 희망이 하나 있어서 나는 꼭 살아나가서 이거 출판해야 돼. 의사와 정신 이거 꼭 출판해야 돼. 그래서 몰래 구겨진 그 종이에다가 조금씩 써요. 지금 어디 있는데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시면 여기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유대인들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이잖아. 그런데 이분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 책을 꼭 출판하려고 하니까. 근데 1945년 4월 7일 날 미군이 강제 수용소의 수용자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가족을 찾으려고 가보니까 비누로 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 틸리도 어머니도 형도 형수도 모두 다 살해됐어요. 가족이 다 죽었다니까요. 절망에 빠졌죠. 그러면 대개는 이런 상태 되면 같이 또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땠습니까? 책을 꼭 출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판하기 위해서 이분은 책을 씁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첫 번째 출판된 책이라고 합니다. 책 초판은요, 출판하자마자 며칠 만에 다 완판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책 쓴 유명한 책 있죠? 죽음의 수용소가 있습니다. 요 책입니다, 요 책. 저는 이 책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사는 게 그렇고요. 내 나이가 80인데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 이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삶에 의미가 없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목표를 갖게 되면 완전히 바뀌죠. 니체가 이런 말 했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든 견뎌낸다. 메타피시티스 만들어지는 과정 이야기를 강한철 회장님 통해서 줌 영상에서도 좀 지사장 교육할 때 중교육을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매일 뭐 1시간 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과정이 보통 많았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사기꾼, 죽일 놈, 뭐 이런 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들을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죠. 이거 나 꼭 만들겠다. 꼭 이거를 해야겠다. 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어서 아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나가는 글로벌 플랫폼인데 돈을 누가 벌어야 되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 노력, 요즘에도 한국을 위해 가지고 이런 많은 걸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면요, 그 어려움을 견뎌내서 그걸 성취한단 말이에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퓨처 셀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20대, 30대부터 말기 암 환자 이런 분들을 몇만 명을 만나는 인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삶의 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그걸 딱 놓는 순간에 나 이제 뭐 살 이유가 없어. 뭐 이러는 순간에 그냥 면역계도 무너지고 빨리 떠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례 하나를 얘기했지만 프랭클은 어떻게든 살아남아갖고 책을 써야 됐기 때문에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하기 위해서 안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려운 점 이런 걸 다 돌파하는 거죠.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얘기하고 1부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2부를 하려고 합니다. 1부. 오늘은 요 얘기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어서 짐 캐리는 한때 가족과 함께 친척집 잔디밭에서 폭스바겐 벤에 숙식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자신의 미래를 믿었다. 1980년 후반 캐리는 밤마다 로스앤젤레스를 내려다 보이는 헐리우드 언덕으로 올라가 차를 몰고 올라갔다. 차를 주차하고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자기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감독을 상상했다. 자기 미래에 아주 명배우가 돼가지고 감독들이 당신 작품 진짜 좋아 이런 얘기를 칭찬해 주는 거를 상상을 하는 거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로스앤젤레스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10,000,000짜리 수표를 써서 연기 서비스 제공이라고 적었고 그 수표에는 1995년 추수감사절 날짜를 적어 지갑에 놓아뒀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사회람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자기에게 지불하는 $10,000,000의 수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열심히 영화배우로서 활동을 했죠. 그 $10,000,000 수표를 받는 걸 매일 상상을 해요. 매일 구체적으로 $10,000,000 정해진 수표를 날짜도 써놨어요. 그런데 진짜 1995년 추수감사절이 되기 직전에 그의 영화 덤앤더머가 출연료로 $10,000,000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꿈수표라고 이분이 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꿈수표에 대한 이야기를 2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딱 끝내면 다음 시간에 안 듣잖아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요. 유튜브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백지수표 한 장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수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거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어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 소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요. 짐 캐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맨날 무명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안타까웠어. 그래서 자기 아들이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소망을 갖고 있었어. 근데 유명한 명배우가 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걸 못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출연료 $10,000,000 받아서 갖고 오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에 $10,000,000 수표를 자기한테 가짜 수표를 만들어서 넣고 다녔다니까. 그리고 매일 상상을 해요. 상상을. 연기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왜? $10,000,000 수표를 아버지한테 줘야 되잖아. 꿈이 있잖아.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자기 아들이 성공한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이 수표를 아버지 묘에다가 넣죠. 그 사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 관 속에 $10,000,000 수표를 넣는 짐 캐리의 사연 뭐. 그래서 넣은 거죠. 이렇게 넣는 거죠.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꿈수표는 뭡니까? 꿈수표를 오늘 당장에 만들어 보세요. 당장에 만들어 보세요. 그냥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되잖아. 6개월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적으셔도 돼요. 1년 후에 나는 어떤 집에 살고 무엇을 할 건지 적어보셔요. 뭐 종이, 펜 뭐 적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수표를 얼마를 줄 건지 한 $10,000,000 뭐 $1억 쓴다고 누가 잡아가지는 않을 거 아닌가?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일하는 회원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1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마칠까 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2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말 즐겁게 편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